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간단하지만 아주 근사한 덮밥 요리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5월 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일입니다. 오후 5시 20분쯤이었는데요. 처음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건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남성을 바로 경찰은 끌어내렸는데요. 이 남성을 잡고 봤더니 옥상에 본인이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다시 올라간 경찰이 옥상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2시간 전에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따라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아니 대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랍니까? 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자체는 시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건물 옥상은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를 하던 곳이었다고 하고요. A 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서 어느 날 동생이 A 씨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더니 자기가 갑자기 죽고 싶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이런 협박을 이어왔다 이렇게 전했고요. 동생이 A 씨의 죽음을 막다가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과거에 수능 만점자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데요. 과거에는 수능 만점을 받아서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불과 4개월 전에는 정부 지원 해외 교육까지 받았고요. 이때 의료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소회를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온라인상에서는 A 씨의 이름, 얼굴 확산되고 있고요. 심지어 그가 재학 중인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폭로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신상까지 다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신상 정보가 특정되면서 여기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도 사실상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사람은요. 지금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SNS 계정을 다 좀 삭제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오류가 나서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정말 참담한 심경일 텐데요. 가해자가 사과는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는데요. 이때 등장한 모습을 보면 푹 눌러쓴 모자에 슬리퍼, 마스크, 차림이었습니다. 취재진을 보고 얼굴을 감싸지면서 호송차에 내렸는데요. 이 취재진이 왜 살해했나, 계획살인이었나, 일부러 급소를 노린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도 이 A 씨 침묵했고요. 다만 피해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지막히 죄송하다라고 말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A 씨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이별 통보 후 살인 네. 반복돼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대전 동구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맹견 70마리 탈출이면 이거 정말 위험한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난 문자를 다시 취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전 동구는 어제 오전 10시쯤 삼계동의 한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면서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25분쯤 뒤에 대전 동구는 다시 탈출한 개를 모두 회수했다는 재난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탈출한 개는 그리고 맹견 70여 마리가 아니고 번식용 개 3마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포획에 나선 경찰과 119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주인이 이 흩어졌던 개들을 찾아와서 다시 넣은 상태였던 건데요. 또 개 주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탈출한 개가 2마리인지 아니면 3마리인지 자체도 굉장한 혼선이 빚어졌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은 주인 진술에 따라 2~3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처음엔 파악을 했는데 현장 조사를 거쳐 3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왜 처음에 70마리라고 재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43분쯤에 첫 경찰 신고를 접수를 합니다. 큰 개가 다니고 있어 물 것 같아 위험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즉시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요. 119 상황실 대원이 신고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구청 측에 통보를 했던 겁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그 동구 재난총괄 부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임의로 맹견이란 단어까지 넣어서 재난 대피 문자를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전 동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진 않았고 이런 과정 없이 재난 문자 발송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도 이곳에서 개가 자주 탈출을 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개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는요. 주인이 대형견과 소형견 모두 합쳐 한 3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문 개 사육 농장은 아니었고요. 일반 농가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개를 키우는 형태였는데 평소에도 개들이 자주 울타리 밖으로 나와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대전 동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30마리 정도의 개를 키우고 있는 해당 농가 주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구청 관계자는 마을 주민이나 주변 관광객들, 등산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맹견이란 표현을 임의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요식업체 사장이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요식업체 사장은 SNS를 통해서 본인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과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그리고 고급 아파트, 그리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모습은 아주 화려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신고가 무려 32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체불 임금 액수만도 15억 원에 달하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A씨의 경우에 최근까지도 본인의 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음식점은 정상 운영 중인데 체불 임금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야, 일 시키고 돈을 안 줬네. 네. 고용노동부에서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고 이러는 기업 특별 감독에 착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A씨의 요식업체를 비롯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동안 임금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인데요.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했습니다. 네,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네. 뭐 당연한 건데. 근데 A씨 가게 말고도 임금 체불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은요.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 퇴직자들에게는요. 고령자는 업무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다 받아놓고도 현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일부러 떼먹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하는데요.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 금액은 한 1억 1천만 원 정도지만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임금을 밀린 부산의 한 가스 충전업체, 또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의 한 인력 공급 업체 등도 이번에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7곳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고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사법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도 우선 기획감독부터 벌인 후에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 무려 1조 7,845억 달합니다. 이건 사상 최대 기록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1분기는 5,718억 원 임금을 받지 못한 그 액수인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종 규모와 관계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부처에서 찾아내 엄벌하겠다. 그리고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본인은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일 시킨 사람들 돈 안 주고 네. 정말 악덕 업주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벌이 좀 약하니까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자녀들과 맛있는 것 먹고 여행 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지만 나 홀로 어버이날을 보내는 쓸쓸한 분들도 많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어버이날을 맞아 이제 홀로 어버이날을 지내야 되는 독거노인이 수치적으로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한 노년층이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로 분석됐습니다. 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버이날 좀 더 쓸쓸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인 세대 수가 무려 1,003만 9,114세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3월 처음 1,000만 세대를 넘긴 뒤에 더 그 숫자가 늘어난 건데요.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1%를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목할 만한 건 2030 세대가 아니라 60대 이상 독거노인이 1인 세대의 주축이라는 겁니다. 70대 이상이 세대주인 1인 세대는 199만 세대를 넘었고요. 이건 무려 한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뒤를 이은 건 60대 185만 세대, 18.5%였습니다.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97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 가구도 지난해 연말 993만 가구로 집계돼 올해 1,000만 가구 돌파를 눈앞에 둔 겁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의 자화상, 우울한 모습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말 기준 독거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57만 1,000원이었는데 이건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노인 가구 월 평균 소득 375만 7,000원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 혼자 보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버이날 꼭 챙기고 만나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어버이날 이 카네이션 매출도 줄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물가에 얇아진 지갑까지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적지가 않았던 건데요.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화해 공판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 거래 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3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접 저렴하게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는 분들이 늘어난 탓도 있고요. 또 꽃 선물을 생략하겠다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카네이션 생화를 사고 파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는데요. 30년 넘게 화훼상가에서 장사를 했던 한 A씨는 카네이션을 올해 도매로 가져가는 손님이 작년보다 30% 정도 줄었다. 카네이션이 다 팔려서 몇 송이 안 남아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많은 카네이션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한탄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가게의 주인도 같은 치수, 같은 그 규격의 카네이션이 지난해보다 한 5천 원 정도 가격을 올려받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손에 남는 이문은 크지 않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가 또 이렇게 어버이날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Thursday 남자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07년입니다. 5월 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07년 5월 7일은 현대식 동물원의 시초 독일 하겐베크 동물원이 개장한 날입니다. 하겐베크 동물원은 기존 동물원에서 필수로 설치하던 창살과 철책을 없앴고요. 우리 대신 인공산과 암벽, 연못처럼 만들어 온 해자가 자연스러운 울타리 역할을 하는 동물원입니다. 이 동물원은 현대 동물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칼 하겐베크가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그 명성과는 다르게 그 이면엔 수많은 동물을 학대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동물 잔혹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겐베크 동물원은 지금도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물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을 그대로 둔 상태, 그러니까 쇠창살에 동물을 가두지 않은 듯한 그런 동물원, 이걸로 인기잖아요. 네, 그러면 하겐베크는 처음에 어떻게 동물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칼 하겐베크는 1844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부업으로 하던 동물 매매와 전시를 물려받았고요. 어른이 되어서 동물 상인이 돼요. 그래서 사냥꾼들을 고용하고 동물원과 서커스단에 동물을 공급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피그미 하마, 수마트라 코뿔소, 페르시아 표범 등 많은 희귀 동물을 유럽에 처음 소개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 정말 유능한 동물 상인이었네요. 그런데 전 세계의 동물원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 거래상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희귀 동물을 데려와도 차별화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생각을 해요. 이때 생각해낸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유럽 사람들에게 생소한 원주민을 전시하는 사람 전시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건 아니죠. 네, 핀란드 북쪽에 사는 라플란드인들을 데려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시합니다. 공원 뒤뜰에 천막을 치고 술록과 함께 라플란드 일가족이 고국에 살던 것 그대로 살게 하고 이걸 사람들이 구경하게 한 거예요. 이방인을 처음 본 독일 사람들은 라플란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한다. 아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대성공을 거둔다면서요. 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요. 수단인 아프리카 원주민, 에스키모인 등 사람 쇼를 유럽 전역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1881년 푸에고 인디언 전시에 파리에서만 시민 5만 명이 몰릴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키모 쇼에 나왔던 에스키모인들이 전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구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겐베그의 사람 쇼는 외면을 받고 그도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전시를 멈추게 된 건데 그러면 사라졌던 하겐베크는 언제 다시 돌아오나요? 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907년 5월 7일 잊혀졌던 하겐베크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평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한 하겐베크 동물원을 개장한 건데요.
이 동물원이 눈길을 끈 것은 일단 동물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창살과 울타리를 없앴어요. 물줄기 너머로 홍학과 사슴이 거닐고 그 너머에는 영양과 타조와 얼룩말이 떼지어 다니고 저 멀리엔 사자가 바위동굴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같은 대륙의 동물들을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게 하되 각 서식지 사이사이에 해자를 만들어서 서로 해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파격적인 전시 방식은 현대 동물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아니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군요. 그러니까 쇠창살을 없애고 자연 습성 그대로의 동물원을 만들었다. 대단한데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혁명가 이렇게 취급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그 잔인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끼 동물들에게 특히 관심을 보이는 관객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미 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겁니다. 회고록에 보면 바다코끼리 새끼를 포획하기 위해서 어미를 죽여서 배에 걸쳐 놓으면 새끼는 어미가 죽은 줄 모르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때 그물로 포획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는 새끼 바다코끼리 5마리를 포획하기 위해서 어미 88마리를 사냥했고요. 그와 사냥 원정대가 포획한 동물은 무려 사자 1000마리, 호랑이 400마리, 표범 700마리, 곰 1000마리에 달했습니다. 이후 하겐베크 동물원은 2차 세계대전 때 공습으로 파괴됐지만 복구돼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원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동물원의 시작엔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이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물원의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37년 5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배우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요. 1937년 5월 8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신성일 씨가 출생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장동건, 정우성 같은 배우, 60년대, 70년대의 미남 배우를 대표하죠. 출연한 영화가 무려 541편이에요. 상대 역으로 출연한 여배우만 118명에 달하는데요. 그가 스타덤에 오른 대표작 1964년 맨발의 청춘이 당시로선 대기록인 23만 명 관객을 동원합니다. 자, 한동안 한국 영화사 최고의 스타였죠. 아랭드롱. 예? 그 프랑스 배우 아랑드롱이 있다면 한국에는 신성일이 있다.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0, 70년대의 영화를 얘기할 때 이 신성일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대단한 탑스타였습니다. 네. 근데 워낙 미남이셨으니까 어린 시절에도 어딜 가나 좀 튀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지켜봤을 것 같고요. 네. 신성일은 예명이고 본명은 강신영입니다. 1937년 대구에서 태어나는데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아래에서 성장을 하는데 어머니가 주도하던 계모임이 깨지면서 집에 빚쟁이가 몰려들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호떡 장사를 했는데 석 달 만에 접기는 했습니다만 이때 고교생 동창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3년을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또 똑같이 집안이 망한 것도 같았는데 이 친구가 가수로 성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본체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일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 너 노래 잘한다. 하지만 난 너보다 잘생겼잖아. 두고 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 가수가 된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니까 이제 덕기를 품고 꿈을 그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처음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됐을까요? 뭐 딱히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는데 뭔가에 이끌리듯 한국 배우전문학원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기 공부를 하다가 신상옥 감독의 영화사 신필름 오디션 현장에서 눈에 띄어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우가 됩니다. 신상옥 감독이 이때 신성일이라는 예명을 지어주는데요. 뉴 스타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뉴, 신, 스타, 성, 넘버원, 일 해서 신성일 이렇게 된 거죠. 뜻이구나. 근데 처음에는 엉성한 연기력 때문에 고생 좀 했다면서요. 네, 잘생긴 배우들이 다 겪는 초기의 어려움이죠. 1960년 데뷔작 로맨스 빠빠에서 나중에 부인이 되는 엄앵란 씨를 처음 만나서 함께 연기를 했는데 신성일 씨가 이때를 회고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내 연기 실력이 엉성했고 시쳇말로 발연기를 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짜증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아내인 엄앵란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훗날 뼈가 되고 살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앵란 씨는 이미 청춘 스타였고 신성일 씨는 그 앞에서 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일 씨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후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뭐 명실상부 충무로 대표 스타가 됐잖아요. 네, 데뷔 3년 차인 1963년 한 해에만 청춘교실 등 21편 영화에 출연했고요. 다음에 엄앵란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건달 두수역을 맡았는데 돈과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반항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청춘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신성일 씨의 스포츠 머리와 재킷, 청바지 차림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1965년에 34편, 66년에 46편, 67년에 51편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1963년 청룡 영화상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인기상은 신성일 씨가 독차지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영화에서 상대 배역이었던 엄앵란 씨하고 실제로 이제 16살이 나면서 이 엄청난 화제가 됐죠. 네, 엄앵란 신성일 커플 탄생할 때 한 일화가 있는데요. 1964년 영화 배신을 찍을 때 감독이 청평호 한가운데 멀리 보트를 띄워놓고 두 사람이 껴안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주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일 씨가 보트 조종사를 내리게 한 뒤에 직접 보트를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보트를 몰고 저 멀리 간 거죠. 그 보트 안에서 대본에 없는 키스를 했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커플이 됐다고 합니다. 결혼식도 화제였는데요. 당대 최고의 호화 결혼식을 올리는데 하객만 4,000명이 몰렸고 하객을 태운 1,200대의 차량 때문에 도로가 마비 상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엄앵란 씨가 당시에 유명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했던 전통을 깨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이것 또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뽀뽀를 해버렸으니 바로 결혼으로 간 거였네요. 손만 잡아도. 근데 이후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네, 이 신성일 씨의 외도는 전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외도 사실을 당당하게 또 밝혀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신성일 씨 한 인터뷰에서 엄앵란 씨가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들 하는데 사실 자신은 엄앵란 씨 손바닥 안에서 놀았고 엄앵란 씨가 참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알면서도 넘어가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55년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 이전에 동지다. 이런 이상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신성일 씨 정치도 했어요. 1981년에 국회의원 입후보로 해서 떨어져서 이때 강신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성일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신성일 씨가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났죠. 네, 신성일 씨 지난 2018년 11월 1년 반 동안의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요. 마지막으로 딸에게 부인 엄앵란 씨를 향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참 수고했고 고마웠다, 미안하다였습니다. 엄앵란 씨는 일밖에 몰랐던 남자지만 존경할 만해서 그와 55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사 최고의 스타 신성일. 그는 떠났지만 그가 많은 수많은 작품과 일화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5월 1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2년 5월 12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가 개통된 날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이날 개통된 이후 쉬지 않고 운행된 국내 최장수 케이블카고 서울의 또 대표적인 명물이죠. 낮에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밤에는 대형 빌딩들이 내뿜는 환상적인 서울 야경을 즐길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케이블카였고 당시에만 해도 저거 얼마나 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연인들이 저거 낭만적으로 한번 촥 타고 올라가 봐야 데이트. 예, 그 다음에 되는 거였고 그리고 학생들은 저거 케이블카 한번 타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도 남산 케이블카 타면 그 탁 트인 서울을 보는 그 맛이 있거든요. 돈가스 하나 먹고 타고 그렇죠. 그러네. 남산 돈가스. 아니 근데 처음 개통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1962년
2010년 5월 12일에 남산 케이블카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은하수, 무지개로 명명된 2대의 객차로 오후 3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케이블카 정원은 20명이었고요. 안내원 1명이 같이 탔습니다. 케이블카 안에 있는 좌석이 4개뿐이어서 나머지 승객들은 전부 입석으로 서서 탔습니다. 케이블카 총 길이는 605m로 산 아래 회현동부터 남산 정상까지 4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네. 개통 당시 요금은 얼마 정도 했었나요? 편도 25원, 왕복 40원이었는데 당시 와. 돼지고기 600g 한근 가격이 60원 하던 시절이니까 꽤 그렇구나. 비싼 편이죠. 네네. 지금도 싸지 않아요. 지금도 왕복 15,000원, 편도 12,000원입니다. 아, 근데 요금이 꽤 비쌌는데도 당시 인기가 대단했었죠. 네,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케이블카를 타려면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네. 정도였고요. 와. 시골 어린이들은 서울 가서 남산 케이블카 타보는 것이 꿈일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수학여행 단골 코스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였고 당시에는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했어요. 자, 당시 부모님이 남산 삭도 타러 가자 하면 어린이들이 더없이 행복해했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60여 년이 넘게 그 인기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케이블카 타면은 요 자리가 명당 자리다. 요 자리가 제일 잘 보여.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요? 네, 그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명당 자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뒤쪽 창가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오. 자, 올라가면서 남산이 가까워지는 앞쪽과 다르게 점점 작아지는 서울 시내의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일찍 타서 꼭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자리만. 많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운행 시간이 개통 당시 4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고요. 정원도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서울 전경부터 뭐 남산타워 등 구경할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우리 남녀 커플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랑의 자물쇠 거는 그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그거 알죠? 뭐 물론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정말요? 네. 사랑의 자물쇠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좀 녹슬었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요. 그렇죠. 그거 근데 자물쇠 채워놓고 막상 커플이 완성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도 않아요? 글쎄 그건 모르죠. 네, 앞으로 그 자물쇠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그 이루어진 사람은 거기에다 표시하기. 아우, 좋네요. 네, 그러면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 남산의 명물이 된 사랑의 자물쇠는 연인들의 사랑의 징표로 마치 우리 사랑을 자물쇠처럼 잠가버리자라는 의미로 여기다 자물쇠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걸려있는 다양한 모양의 자물쇠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 적혀있는 메시지를 엿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경험입니다. 이제는 더 걸 데가 없을 정도로 빼곡한데 그래도 커플이라면 이곳을 방문해서 서로의 사랑을 기원하는 자물쇠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건다고 해서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60년을 넘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남산 케이블카가 앞으로도 시민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명품으로 자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가보고 싶어집니다. 아, 오랜만에 한번 가고 예. 싶네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12년 5월 9일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영국의 비달 사순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비달 사순은 1960년대 여성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불편한 올림머리를 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단발 보브컷을 선보이면서 엄청난 반향을 이끌어냈고요. 가위 하나로 여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여성 헤어스타일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야, 비달 사수는 뭐 헤어 디자이너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죠. 그렇죠. 비달 사순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미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네, 비달 사수는 1928년 영국 런던 동부교회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생활고 때문에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14살이 되어서야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축구 선수였는데 어머니가 기술이라도 배워야 먹고 산다. 이발사가 되거라. 이러면서 사순에게 미용 기술을 배울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미용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분명 처음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미용 기술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비달 사수는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가 미용사가 되어서 런던 최고 부자 동네 웨스트 엔드에 자리를 잡을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웨스트 엔드 여기로 진입하기에는 사투리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 표가 너무 낮은 거죠. 네. 말투를 고쳐야겠다 고민 끝에 고객들이 준 팁을 모아서 돈을 모은 거예요. 연극 구경을 다니면서 배우들의 대사를 따라하면서 발음을 교정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또 다른 학교는 런던의 미술관과 박물관이었는데요. 런던의 미술관, 박물관 좋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를 시간 날 때마다 다니면서 미술과 건축을 접하고 여기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1954년 꿈에 그리던 런던 웨스트엔드에 자신의 미용실을 처음으로 여는데 성공합니다. 네, 이때 처음 선보였던 게 그 보브컷이었죠. 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를 말아 올리는 방식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타일을 만들려면 장시간 뜨거운 퍼먹기와 약품 머리핀들과 씨름을 해야 됐다고 해요. 비달 사수는 1963년에 여성들의 머리를 간편하고 특별하게 모양낼 필요 없도록 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위 하나면 되는 일이에요. 바로 그의 평생 역작인 보브컷이 이래서 탄생합니다. 일명 사순컷. 이라고도 불리는 이 스타일은 여성들의 얼굴 윤곽에 따라서 기하학적 형상을 가미한 단발머리입니다. 보브컷은 당시 샤넬과 함께 정형화된 여성미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패션에 샤넬이 있다면 헤어스타일에는 비달 사순이 있었던 거죠. 머리 스타일이 어려운 업 스타일과는 다르게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마침 당시에 산업사회 발달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아주 인기를 끌게 됩니다. 보브컷은 근현대 헤어스타일링 역사에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용사들의 기본 기술이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유명인들이 비달 사순을 찾고 이제 커트를 맡기면서 점점 더 유명해졌다면서요. 네, 그를 세계적인 헤어 디자인으로 만들어준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1960년대 미니스커트 돌풍을 일으켰던 영국의 최고 패션 디자이너 메리 퀀트였고요. 또 한 사람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대표작 로즈메리의 아기의 주연으로 나왔던 유명 여배우 미아 페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순의 커트를 하면서 사순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요. 자, 미아 페로 머리로 해달라 이런 주문이 막 쇄도한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고객에게 커트 1회에 당시 돈으로 $5,000씩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5,000면 지금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에요. 와. 네, 커트 한 번에. 네,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입니다. 이야, 대단하네. 네, 여성들은 머리에 광내고 일주일 내내 모양을 고정했던 촌스러운 이 무거운 헤어스타일 대신에 비달 사순의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각 면에서 앞서갔던 그런 헤어 디자이너인데 거기다가 전 세계에 또 미용 학교까지 세웠다면서요? 네, 그의 관심이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9년 첫 헤어스쿨을 연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 비달 사순 헤어스쿨을 확대하고 있고요. 샴푸 등 미용 제품 브랜드까지 손을 뻗치면서 세계 미용계의 대부가 됐습니다. 200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일 때 대영 제국 커맨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엔 백혈병을 앓다가 2012년 미국 LA에서 84살을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 따라 스타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건 정말 명언이죠. 생전에 그가 남긴 말인데요. 비달 사수는 가위 하나로 여성들의 스타일에 자유를 준 진정한 예술가이자 혁명가였습니다. 예, 대단하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친숙한 이름이잖아. 사순이. 비달 사순이.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얘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네. 요새요. 바쁘다 보니까 다 한 그릇 요리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사하게 담겨져 있는 뭐 덮밥이라든지 아니면 근사하게 담겨져 있는 솥밥이라든지 뭐 이런 요리들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드시라고 초간단 덮밥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양파 좋아하세요? 요새 좋아요. 네, 양파가 양파 좀 좋죠. 많이 나왔는데 이 양파에다가 스테이크를 같이 해서 양파 스테이크 덮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양파가 지금 햇양파가 아주 수분도 많고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기의 맛을 한결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덮밥이 훨씬 더 맛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우리가 좋아하죠. 보통 이제 구워만 잡수셨는데요. 이 삼겹살에다가 간장 양념을 좀 해서 아주 맛있는 윤기가 나는 간장 덮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저희가 덮밥을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실력 발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말에 집에 쉴 때 네. 뭔가 하나 딱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보려 그럴 때 초간단 이 덮밥 요리 한 그릇 딱 해놓으면은 와 와이프한테 점수 따기 딱 좋은 이런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스테이크 덮밥을 먼저 준비할 건데 제가 양파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질 좋은 스테이크를 준비하시는데 요거는 소고기 등심 부위예요. 등심 부위인데 요거 한 1cm 가량 또는 1.5cm 가량 이렇게 도톰하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이 햇양파가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수분도 많고 대신에 굉장히 야물지죠. 그래서 단맛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고기부터 썰고 나서 도마도 바꾸고 제가 장갑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양파부터 먼저 썰을게요. 네. 자, 그 양파는 우리 스테이크에 들어갈 때는요. 약간 가로 썰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세로 썰기 하잖아요. 그러면 양파의 식감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고기에 양파즙이 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 썰기를 해주면 식감이 굉장히 야들야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파즙이 고기에 잘 스며들어서 고기의 연육작용을 좀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가로 썰기 해서 같이 구워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해야 양파도 잘 익혀지고 그다음에 맛도 있습니다. 씹히는 맛도 있고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근데 햇양파는 뭔가 동글동글하니 뭔가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귀엽죠. 예. 그리고 이게 은근히 향이 굉장히 좋으면서 아린 맛이 나나 근데 굉장히 볶아지면 익혀지면 훨씬 더 단맛이 많이 그죠? 올라요. 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고기를 등장. 와. 고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방분이 있잖아요. 네네. 지방분만 이렇게 잘라내세요. 어. 근데 너무 많이 지방분을 또 잘라내면 고기가 부드럽지 않고 뻑뻑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약간 손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주 두터운 지방분만 지방을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세요. 요즘 삼겹살에 지방이 90%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논란이 있는데. 됐었죠. 맞아요. 근데 다 잘라내고 아주 담백하게.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도려내서 살코기 부분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고기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와. 굉장히 좋죠. 우리 팀을 생각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일단 재료의 맛이 또 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 그냥 썰지 마시고요. 고기망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기망치 야. 없으면 칼등으로 해서 돈가스 자근자근 두드려 주시면 돼요. 연육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좀 썰어줄게요. 진짜 돈가스 할 때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요리계 토르입니다. 예. 좋네요, 좋아. 이렇게 해서 요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 철규 씨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썰어달라고 할 건데 네네. 그렇게 두껍게 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익혀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러네. 오늘 이게 양념이 돼서 이게 익혀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두껍게 썰면 안 되고 한 요 정도가 딱 알맞아요. 음.
이렇게 딱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죠. 맞아요. 썰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을 정말 많이 잘라요. 아, 담백하겠다. 그리고 고기 썰 때도 그냥 네모 반듯반듯하게 썰지 마시고요. 여기 조직감이 좀 있게 삼각형 형태로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썰고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저기 떡심은 살려두네요. 예, 저 이거 철규슈 주려고 일부러 제가 어머나. 좋아라. 이렇게 고기 좀 손질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덩이를 좀 더 해야 이게 딱 3인분이 나와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네. 네, 보통 600g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4인분 가족이 알맞게 딱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그렇죠. 예. 요게 고기만 먹는다 그러면 600g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제 생각에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요게 딱 요 정도면 아주 알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망치로. 두드려서 요즘엔 저렇게 g으로 하니까 예전에는 600g이 한 근이잖아요. 네. 저희처럼 가면 한 근 주세요, 반 근 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g수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집 얘기할 때 그 평은 아직도 그게 안 그게 돼. 안 바뀌어. 저도 그렇고. 몇 제곱미터 이런 잘 모르겠어. 나이도 아직 저는 옛날 나이를 아, 얘기하는 그렇지. 아, 예. 네. 한 번 그게 되면 참 안 맞아요. 바뀌더라고요. 한 번씩 더 확인해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약간 누가 집 이렇게 평방미터 이렇게 얘기하면 네. 몇 평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몇 물어보게 평인데 되더라고요. 이러지. 예. 아, 저 고기 손질하는 것만 보고도 이렇게 배가 고플 수 있나요? 생고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야,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 스테이크 덮밥. 햇양파가 들어간 네. 스테이크 덮밥. 아우, 아, 맛있겠다. 예인 씨는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아이, 그럴 리가요. 아이고. 네, 안 합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되지 않아요? 안 합니다. 많이 먹을 거예요. 아, 안 넘어가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기를 썼던 도마는 치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요거 볶는 일만 남았는데, 볶을 때 저희가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염 버터예요. 아. 제가 소고기를 볶을 때는 이렇게 버터의 향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풍미가 좋은데 네. 그 풍미가 좋게 하려면 무염 버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고기만 구워 먹을 때는 가염 버터 쓰면 안 될까요? 뭐 쓰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양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염 버터만 이렇게 그죠. 준비를 했어요. 양념에다가 가юм까지 하면 더 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같이 넣는 게 바로 요거예요. 마늘. 마늘. 마늘 슬라이스도 이렇게 같이 해서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희 양파 볶았잖아요. 양파 그것도 지금 썰어놓은 거 요거 같이 좀 넣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이제 알뜰하게 볶아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이 먼저 익혀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좀 시간이 걸리죠. 그 버터에다가 양파를 하면 참 맛있더라고 또. 네, 마늘하고. 훨씬 더 맛있죠. 네네. 이렇게 익혀지면서 이 버터의 향이 충분하게 양파하고 마늘이 볶아지게끔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한 켠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이제 양념이 스며들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양파의 색이 살짝 변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이 양파가 아주 버터에 의해서 나른하게 잘 익혀지거든요. 네. 그럼 이 상태가 돼서 버터가 이제 다 녹았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양념이 들어가냐 이렇게 한 켠으로 이렇게 하고 요거 간장이에요. 진간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좀 넣어주세요. 고추장 빨간 양념이 들어가요. 고추장을 넣어서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양념을 먼저 한번 끓여주다시피 네. 하는군요. 그래야 이 양념이 스며들면서
타지 않게 양파하고 고기하고 적절하게 이제 양념이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저거 설탕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으면 조금 짜지 않을까요? 양파의 단맛 때문에 짜지는 않지만 여기에다가 매실청을 좀 넣어주세요. 요게 이제 물성이 넣어지는 거예요. 네.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가장 불이 센 곳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주세요.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요, 선생님. 완전 쉬워요. 재료 손질만 네. 하면 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요리는 아침에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 넣고 와. 볶아주세요. 와. 근데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소고기는 덜 익혀도 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덜 익히게 되면 이 양념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양념이 배일 정도로는 볶아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잘 끓고 있죠? 맛있는 고기는 오래 익혀도 질기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향이 맞아요. 왔어 지금. 왔어요? 향이 왔어, 향이 왔어. 그래서 구워주세요. 구우면서 뒤집어요, 이렇게. 볶으면서. 네. 소고기 마블링 있고 이런 거는 참치 같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뻑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텐데 양파에서 수분이 우러나와요. 아, 그래갖고 뻑뻑하지 않습니다. 그 고기에서도 또 약간 기름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익혀주세요. 요때 가장 괴롭죠. 괴롭죠. 아, 맞아요. 그래서 덜 익은 상태로 먹나 보다, 소고기는. 못 기다려서. 이렇게 다 볶아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이제 익혀질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요걸 또 하나 해주셔야 돼요. 뭘 하냐? 요게 지금 제가 대파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대파를 아주 곱게 채 썰어서 나는 대파의 매운맛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건져주시고요. 아, 나는 대파 향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만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밥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밥을 이렇게 어머나. 딱 올려주세요. 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의 잘박잘박하게 고기가 네. 익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뒤집어요. 그것도 딱 저게 덮밥 그릇이. 그러네요. 깊이가 좀 있어요, 덮밥은.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카레집까지 해서 저거고. 고기가 완전히 익혀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요거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게요. 고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고기 잘 안 먹고요. 생선 좋아하시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요새 손질된 갈치, 뼈 없는 또는 손질된 고등어 이런 거 많이 마트에 가면 팔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가져다가 썰어서 같이 넣으셔도 돼요. 어. 똑같은 저거 예전에 양념에. 닭가슴살로 한 적도 있어요. 그쵸. 닭가슴살도 그것도 괜찮아요. 네, 네. 뭐 오리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볶아졌어요. 아, 야, 저거는 네. 양념이 다 쏙 배가지고 얼마나 네, 맛있겠어요. 완전히 다 쏙 뺐어요. 국물이 좀 잘박잘박하게 있죠. 네. 이렇게 돼야 덮밥이 돼요. 어머나. 그렇다고 물을 붓지는 않아요. 왜 물을 안 붓냐면 물 부으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딱 이렇게 고기에서 나온 육즙하고 양파에서 나오는 이 양파즙으로 먹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내 형님이 예전에 소고기는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디움. 미디어 있어요. 다 됐죠? 요거 이제 가져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어머. 밥에다가 그냥 바로 올려요. 이렇게. 예인 씨는 다이어트 하시니까 조금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다이어트 안 양파까지. 한다니까요. 오늘 안 할 거예요? 아, 그럼 뭐 같이 먹어도 되겠고요. 양파까지 너무해. 같이 이렇게 나는 또 올려주세요. 배려하는 마음에서.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본인이 요리하고 본인이 바로 이렇게 감탄하는 건 좀 급시장하셨어. 본인 이 요리가 이렇게. 향이요. 야.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담았어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됐으면 네네. 여기에다 이제 뭘 넣어야 되냐? 아까 제가 파 준비했잖아요. 네네. 파를 이렇게 싹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이야. 야, 맛있겠다. 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끼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와. 기다렸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어때요? 파 향이
한번 이렇게 싹 네. 싹 올라오면서 올라오죠. 진짜 그러네. 와, 맛있겠다, 맛있겠어. 야 이거는 그냥 슥슥 그냥 비벼가지고 쓱 해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네, 그게 양파에서. 양파즙. 오 양파 이게 완전 즙이잖아요. 네, 양파즙이에요. 버터 향도 들어가니까. 와, 제대로다. 그렇죠? 이거 딱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은 그 느낌이야. 별로 웃음이 나는 맛이네요. 차이라이스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그런 느낌이 나네. 그렇죠. 와. 요거 캠핑이나 요새 밖에 나가서 식사들 많이 하시죠. 또 나들이 많이 가시죠. 그다음에 또는 펜션에 가실 때도 이렇게 막 딱 준비를 해가지고 양념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간장, 고추장, 매실청만 있으면 되니까 바로바로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와 이게 고기랑 채소를 버터에다가 한번 볶아냈잖아요. 네. 그 풍미가 그렇죠. 아니 이거 네. 아. 입안에 막 맴도는 너무 맛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소고기를 잡수셨으니까 이제 삼겹살, 이제 돼지고기 와, 또 좋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겹살을 이렇게 긴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야 삼겹살도 맛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 삼겹살을 그냥 썰어도 맛있는데, 요걸 한번 칼집을 내요. 이렇게.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칼집을 내냐면 저희가 오늘 이 삼겹살을 그냥 굽지 않고 구운 다음에 뭐 해요? 양념을 넣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념이 쏙 잘 배이도록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같이 내면 잘 배이죠. 네. 그리고 삼겹살을 준비할 때 여기 지금 삼겹살에 요 두께감 보세요. 한 0.8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두께감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굽고 났을 때 이제 쪼그라들지 않고 맛있어요. 네. 양념도 더 잘 배고. 네, 양념도 잘 배고.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한번 썰어요. 어느 정도 크기로 써냐면 4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그냥 한 입 크기 정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미리 프라이팬을 조금 달궈주세요. 덮밥이 사실 생각해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싶은데 오늘 한 건 너무 그죠? 간단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별로 손 안 가게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새 많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휴일날 해주기가 조금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길래 네. 그 어려움을 조금 극복해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쉽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딱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딱 떡밥이. 아이들이 좋아할 네. 맛이죠.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고명이 필요해요. 어떤 고명이 필요하냐면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달걀 지단이거든요. 그쵸. 달걀 지단을 이렇게 아주 얇게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달걀 지단을 얇게 채 썰었어요. 이렇게 아주 얇게 붙여요. 와. 채 썰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대파가 안 들어가고 쪽파가 들어가요. 오. 쪽파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깻가루만 넣어주시면 돼요. 아, 자, 그랬으면 제가 고기를 했던 장갑이라 또 장갑을 바꿔 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랬으면 이제부터 고기를 이제 구워주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아, 이 소리 나야죠. 아. 네. 그래서 불을 미리 켜두셨구나.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기 먼저 구울게요. 아 여기는 바로 올리네 그냥 고기를. 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우리가 지방분이 워낙 충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버터라든지 기름을 두르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자체에서 나오는 지방분으로 바로 하라고 이렇게만 준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애벌로 구워주세요. 이렇게 애벌로 구워야만 양념을 나중에 했을 때 양념이 잘 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했어요? 칼집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즘에 또 벌집 삼겹살이라고 팔더라고. 맞아요. 그죠? 예전에 네. 벌집 삼겹살이라고 있었죠. 유행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구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명도 다 준비가 됐고 이제 고기만 구워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양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조금만 밥 위에다가 딱 올려 먹으면 그건 또 덮밥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 양념을 해야 돼요.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정말 너무너무 간단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생수예요. 물. 네, 물. 그다음에 간장이에요. 간장은 2와 2분의 1 큰술 들어가고요. 네. 생수는 딱 2큰술 들어가요. 그리고 맛술 들어가고 다진 마늘 들어가고 요거 들기름이에요. 요거 들기름은 나중에 맛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 물엿이고요. 생강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후춧가루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다 집에 있는 양념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또 뒤집어서 앞뒤로 다 익혀주세요. 조금만 먹어도 맛있는데. 아, 그럼. 양념을 하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아, 저 노릇노릇 구워지는 거 봐요. 저게 이제 양념이 입혀진다. 아, 이거 뭐. 아우. 근데 예전엔 소고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삼겹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대패가 다시 쓰잖아요. 대패 삼겹살. 네, 대패도 좋아. 옛날엔 주로 냉동이었죠. 냉동도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네. 냉동도 비싸. 옛날 대패 1,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요즘 삼겹살 비싸요. 네. 거의 소고기 값이던데. 맞아요. 1인분에 네. 자, 이렇게 이제 구워질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양념장을 섞어야 되겠죠. 워낙 장갑을 끼잖아요. 그러면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아, 자, 요 볼에다가 저거 이제 익혀질 동안 볼에다가 간장, 물, 간장하고 물 들어가구나. 맛술, 맛술, 고기니까. 그다음에 다진 마늘, 후춧가루, 생강가루, 물엿, 물엿, 윤기. 그다음에 들기름 조금. 아우. 이렇게만 잘 섞어요. 마법의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게 지금 다 구워졌어요. 네. 구워졌으면 요 양념을 잘 보세요. 같이 얘기. 야, 이건 감탄사가 진짜 같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졸여요. 바짝. 아, 우리 우리가 왜, 생각하는 그 양념 색깔이 나네. 일본에 뭘 먹으면 차슈라 그래가지고 네. 돼지고기 살짝 해놓은 거 있죠? 네. 그거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어. 그래서 졸여주세요. 약불로 졸이면 그쵸. 되는 거죠. 이건 센 불이에요. 센 불로 해요? 네, 오. 센 불로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짝 익혀주세요. 바짝 익힐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요걸 하면 돼요. 밥을 준비했어요. 밥을 준비했죠. 네. 그랬으면 고기를 담을 쪽만 좀 비워놓고 아. 달걀 기가는 피자. 한쪽에다가. 네. 많이 올리셔도 괜찮아요. 아, 보기도 너무 예쁜데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쪽파도 이렇게 한 켠에다가 올려주세요.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네. 좀 이따 나오세요. 네. 이렇게. 아우, 색이 노란색에, 너무 예뻐요. 초록에.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볶으세요. 바로. 오늘 고기 파티인데요. 그러게요. 막 고기가 윤기가 막 나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얘를 졸이느냐? 이거 보세요. 지금 양념장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우, 맛있겠다. 향이 지금 막 너무 와요. 아, 거의 다 됐어요. 와, 이 됐으면 향이. 제가 젓가락을 빼고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아, 그것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요 가지런히 담으시는 지금 제가 이 방송 중이라 가지런히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릴게요. 그리고 불 잠깐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맛있겠다. 그리고 또 이것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 이 양념 그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쵸? 향이 너무 좋죠? 와. 이게 생강가루를 꼭 넣어야지만 요 맛이 나와요. 아, 생강가루. 네, 생강가루 꼭 넣으세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엔 우리가 마지막에 안 한 거 있어요. 바로 깻가루 안 깻가루 뿌렸어요. 넣어야 되구나. 깻가루를 듬뿍 우와. 고기 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고소한 맛이 확 일어나요. 와. 야. 됐어요. 요게 완성이에요. 요렇게 하면 아주 한 끼 그득하게 잘 드실 수가 있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예뻐서 숟가락이 훅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와. 아니 보기가 너무 예뻐요. 네, 아우,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돼요. 이 향부터가 밥 위에다가 고기 해서 이 달걀 지단을 같이 올려 먹어야지. 네. 쓱쓱 숟가락 긁어도 되는데요? 같이 올려가지고. 짠. 아우, 맛있겠다. 고기에 향이 제대로 잘 뱄네요. 그렇죠. 잘 배어 있죠.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집도 넣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벌로 먼저 삼겹살을 먼저 구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찬 없이 딱 간이 제대로 배었네. 고기에다가. 선생님, 마지막에 깻가루를 고기 위에다만 뿌리신 이유를 먹으니까 알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왜냐하면 양념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깻가루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고소함이 상승하거든요. 맞아요. 야, 그래서 주부님들이 휴일에 뭐 해 먹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행복한 아침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양파 스테이크 덮밥, 그다음에 요 삼겹살 간장 덮밥, 요것만 간장조림 덮밥만 해주시면 가족분들이 김치 하나만 놓고도 정말 그득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간장 조림인데 네. 그건 좀 짜지 않을까 했거든요. 안 짜죠? 안 짜. 전혀 짜지 아. 않아요. 네. 막 간이 세지 않아서 딱 요대로 올려 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 행복한 아침 게시판에 가면 요 레시피 있잖아요. 네. 그대로만 하시면 딱 요 맛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소하면서 야, 이거 조화가 너무 좋은데요. 그거. 쪽파, 지단, 삼겹살, 김치 하나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김치덮밥을 네. 그대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잘 돼 있어. 야,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기로 이렇게 와, 이렇게 배부르게 고기밭이야.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이제 고기 드셨으니까 다음 주에는요, 약이 되는 건강밥상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수밥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장수밥상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까 이제 날씨 알아봐야겠죠.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비 소식이 잦아서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 오늘과 내일은 완연한 봄 날씨가 되겠는데요. 대기질도 깨끗해서 산책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이제 우산 대신 양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구 25도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네, 무려 나흘 만에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 예보 있으니까요. 미뤄둔 빨래가 있다면 오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무슨 가을 하늘 같이 청명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맑고 날이 좋다 그래요. 바쁜 일상 속에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